이 주제는 마찬가지로 1시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발표자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을 계시는 황정호 소장님이십니다. 이함대 사령관과 합참 전략기획본부 전투 발전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제가 군에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은 어색해서 이런 직책을 좀 소개하는데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외교원 교수로 계시는 김현욱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상임위원을 지금 현재 지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최창용 교수입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계시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관위원을 지내고 계십니다. 두 분 토론자께는 각각 10분을 드릴 거고요. 발표자께는 20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해군기획관리참모부장입니다. 네, 오늘 포럼에서 신해양전략과 해군 군사혁신 방향을 발표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발표에 앞서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본 연구는 지금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일부 연구 중에 발췌해서 오늘 발표를 할 것이고요. 오늘 내용은 포럼 이외에는 사용이 좀 제한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개요에서부터 해군 군사 혁신의 전략적 순수 효과까지인데 1세션 발표에서 그 큰 틀에서 국제 질서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안보환경 평가는 해양에 좀 중점을 두고 해군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 이어서 그 군사 혁신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지난해 12월 16일 날 해군 참모총장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취임사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철저히 대비하여 승리하는 것이 군 본연의 임무이고 선승구전의 자세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주제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해군 군사 혁신의 개념도입니다. 현재와 미래에는 안보 정세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이고 전쟁의 양상 또한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전방위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고 첨단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할 뿐만 아니라 국방 운영 환경 또한 변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군은 그동안 해군 전략에서 해양 전략을 확대해서 최적화하고 신작전 개념을 정립해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 분야인 군구조, 군운영, 그 다음 문화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안보 환경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여러분은 한반도 하면 어떤 지도가 생각나십니까? 예, 다음. 아마 대부분 좌측 상단에 그 지도를 떠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유라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포효하는 호랑이 모습들도 이렇게 상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된 그 세계 지도도 한 번쯤은 이렇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바다로 진출하면서 번영하였고 또 바다와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러 수치가 있는데요. 저는 그중 그 가운데에 있는 수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출국 세계 7위, 그 다음 무역국 세계 9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은 결국 바닷길에 의존해서 성장해왔습니다. 또 우리는 바닷길, 즉 해상 무역로가 막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함을 간과할 수도 있었던 거죠. 하단 연구에서 보시면 해상교통로가 하루 막히게 되면 약 6천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하고 15일이 차단되면 사회 혼란이 야기된다고 합니다. 즉 바다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국민 생활의 생명줄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명줄을 위협하는 우리 해양 안보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먼저 당면한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신형 ICBM, 다탄두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고 유해 안보리 결의 위반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형 잠수함, SLBM 등 해양 기반의 게임 체인저급 신무기 개발도 지속하고 있죠. 즉 해양에서의 위협도 증가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국제 해양 질서는 또 어떻습니까? 다음. 국제 해양 질서 또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단의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중국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해양으로 확장을 지속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왜 해양을 얘기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러시아는 흑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국가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유럽도 인태 지역에 대해서 계속 관여하고 그런 관여가 증대되고 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서방과 중러 중심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해양에서의 위협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다음. 동북아 영내에서도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한 군비 경쟁과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적 규모의 해군력으로 증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군사적 영향력 또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 예로 항공모함을 2049년까지 10척을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본 또한 인태 전략에 적극 참여하면서 해양작전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하단과 같이 이즈모함을 개조해서 내년부터 함재기를 탑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해양에서의 갈등 요인은 어떻습니까? 갈등 요인 또한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서 영유권, 해양 관할권 문제로 해양에서 평시 무력분쟁 이하 수준의 경쟁이 심화되고 분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은 서해 내회화를 시도하고 있고 해군, 해경, 해상 민병대를 활용해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군사, 비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독도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실방구의 한일 대륙권 협정이 종료되는 2028년이 되면 해양에서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국가 간의 경쟁 이외에도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또한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자원, 수송로 등 해상 교통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에너지 수급이 다변화되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일 혁명 등을 통해서 이런 다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럼으로써 어떤 중동산 원유 수송로에서 미국 역할은 축소될 것이고 이런 힘의 공백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분쟁 또한 빈번해질 것이고 특히 해상 교통로상에서 위협은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재난 또한 증가될 것이고 해적, 해상 테러, 원해 극지 해난 사고 등 재외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소요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그러면 우리의 국방 운영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저출생, 고령화 사회 진입, 경제 성장률 하락 추세 등으로 인해서 국방 자원은 그리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면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전장 영역은 확장되고 있고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으로 한 무기체계는 다영역에서 동시 통합되는 추세이며 마비전, 하이브리드전, 유무인 복합전과 같은 새로운 전쟁 양상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야 될 것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이러한 상황인식 속에서 우리 해군은 신해양 전략과 해양 작전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해양 전략은 지상, 해양, 공중,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까지 포함한 다영역에서 해양 방위입니다. 이런 신해양 전략을 추구하는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리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전방위 위협을 억제하되 억제가 실패할 경우에는 바다를 통해서 격퇴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정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이익을 수호하면서 국가 번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수단은 해군, 해병대, 해경 및 합동전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해양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해양력 운영 개념입니다. 워딩이 참 많습니다. 줄이고 줄였는데도요, 참 많습니다. 이게 해군이 할 일이 상당히 많다라는 어떤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전략적 타격 체계, 즉 항모가 될 수도 있고 잠수함이 될 수도 있고 미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타격 체계를 구축해서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겠으며, 또 해상에서 중간 단계를 포함한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서 탄도 미사일을 조기 탐지하고 요격하겠습니다. 또한 바다로부터 한미 연합 합동 전력을 투사해서 적 중심과 핵심 능력을 무력화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는 해양력을 운용해서 평시 무력 분쟁 이하 수준의 경쟁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을 보호하고, 기동부대를 운영해서 상대국의 군사활동을 경제함은 물론 한미 동맹의 능력과 의지를 현시해서 위협을 억제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쟁 시에는 기동부대 등 합동전력을 운영해서 적이 원상 회복하고 확전을 방지하겠습니다.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국제해 공역에서 군사적 역할 확대를 통해 국제 해양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한미 동맹 국제 해양 안보 협력을 통해서 해상 교통을 보호하는 등 국가 번영을 보장하겠습니다. 대규모 재재난 발생 시에도 인도적 지원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이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해양에서의 작전 개념은 지능력 다영역 통합 해양전이고, 우측 하단의 그림을 참고하셔서, 그럼 이 작전은 어떤 개념이냐면 지능 기반 AI를 포함한 그 지능 기반 작전 환경에서 해양 유무인 전력을 중심으로 다 영역의 능력과 노력을 통합하고 최단 시간 내 최소 피해로 해양 우세를 달성하여 해양전에서 승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음. 작전의 수행 개념은 평시에 지능 기반 해양 전장 감시 체계로 관할 해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정찰하며 추적하는 것이고, 위기 시에는 기동부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의 신속한 배진과 합동 연합 훈련을 통해서 숙달된 최적의 군사적 대응으로 전전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황 발생 시에는 통합 해양 전력을 결정적으로 운영하여 조기 해양 우세를 확보하는 것이고, 해양 우세의 구현 방법으로는 해군, 해병대, 해경의 역량을 통합하고 합동 전력을 활용해서 해양 경쟁에서 우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동 부대를 이용해서 핵 미사일 위협을 조기 탐지하고 요격 타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광해역 수중 감시 체계와 수중 킬체인을 구축해서 적 잠수함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해양 전략과 작전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군은 군구조, 운영, 문화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구조 혁신은 부대구조, 전력구조, 병력구조의 혁신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부대구조는 기동부대의 역할 확대에 발맞춰서 현재의 1개 기동전단 2개 기동전대를 기동사령부와 3개 기동전대로 확대하고, 2040년대에는 기동함대 사령부 예하에 2개 기동전단, 4개 기동전대로 확대 개편해서 기동함대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양함대 사령부는 잠정 2040년대 이후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개편할 계획이며, 개편되는 1개 해양함대 사령부를 모체로 해양무인 우주 전력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전력구조 혁신입니다. 전력구조 혁신의 첫 번째는 해상 기반 대응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층 요격능이 보강된 해상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해상에서 적 전략 표적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 SLBN 잠수함 대응을 위한 수중 킬체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북 조기 해양 우세 확보 및 원해 작전 능력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공모함과 한국형 구축함인 KDDX를 확보하고 또 기동부대 작전 수행 능력을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작전 완전성 보장을 위한 차기 잠수함과 호위 지원 전력을 적기 확보하겠으며, 이체 고속 상륙 작전을 위한 4단급 상륙 작전 능력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확보도 미래 전쟁을 주도하겠습니다. 감시 정찰에 부과해서 AI 기반 공격 전투용 전력 등 무인 전력을 확보하고, 이를 탑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해상 플랫폼 또한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레이저, 전자기파 등 신개념 무기를 탑재한 4세대 전투함과 초음속 유도탄, 양자 레이더 등 첨단 무기를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해상 기반 우주 감시, 우주 통제, 위성 발사 플랫폼 및 우주 관제 능력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좌측을 보시면 현재는 잠수함, 수상함 약 150여 척과 항공기 70여 대, 무인 전력은 1% 수준입니다. 이를 2030년대까지 유인 전력 중심 하에 무인 전력을 보강하되 2040년대 중반에는 유인 전력이 일부 감소되지만 무인 전력은 약 40%까지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병력 구조 혁신과 관련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병역 자원이 급감하고 있고, 병 월급은 인상 또는 직무 혼합제 등 국방 운영 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은 장기적으로 전력 확보와 연계돼서 신규 전력을 운영하고 정비 전력 소요도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서 2040년대까지는 함정과 항공기, 무인 전력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서 현역은 약 3,500여 명, 국무원은 약 900여 명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그러나 해군은 국방정책에 부합하는 어떤 특단의 혁신 방안을 추진해서 현 정원인 4만 1,000명 내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방안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우리 병들을 간부로 대체하고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즉, 현역은 현 정원 내에서 간부 중원으로 해결하고, 군무원은 신규 전력 정비 분야와 현역을 대체하기 위해 증원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밑에 그림과 같이 현역 4만 1,000명을 유지하되 2040년에는 병은 20% 수준으로 감축하고 군무원은 6,700명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 운영 혁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사 운영 업무 체계 혁신으로 미래전 양생에 적합한 우주 사이버전, AI, 무인 전력 등 신개념 무기체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상시 자기 주도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함정 원격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전투 현장 실감형 VR, AR, MR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AI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업무 체계, 네트워크를 통한 고효율의 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병영 복지 환경 혁신으로 장병의 기본권과 양성 평등이 보장된 병영 환경을 구축하고,
장병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AI, 빅데이터 등을 통한 급식 피복 체계를 개선하고 함정 원격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한 수당 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AI 등 첨단 기술의 어떤 군수관리 체계도 혁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작전 환경 변화에 대비한 군수 업무를 개선하는 것으로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군수품 수송용 드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총수명 주기 기반의 진화적 정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화혁신 분야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혁신의 추진은 결국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군 고유의 가치관을 내줘야 하고 올바른 사고와 행동 체계를 확립하며 해군 해병대 특유의 총체적 생활 양식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선진 해군 문화 창달은 13개 문화 요소 실천과 병행하여 보완 발전시킬 계획이며 21세기형 선진 해군 문화도 연구해서 해군 고유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21세기 뉴노멀 시대에 걸맞는 선진 해군 문화를 22년 말까지 정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그 개념을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제일 외곽 원은 뉴노멀 시대를 표현하고 있고 그 안에 가치관, 사고, 행동체계, 생활 양식이 톱니바퀴와 같이 조화롭게 맞물려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모습을 형상화하였습니다. 다음. 그러면 해군은 이러한 군사 혁신을 통해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다음. 군구조 혁신을 통해서 확보된 첨단 무기체계를 이용해서 대북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도 전방위 위협에 이를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증강될 것이고 특히 무력 분쟁 이하 수준의 경쟁 단계에서 억제와 현실을 수행하는 해군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국가정책 지원 측면에서 군사안보, 경제안보, 또 해양에서의 어떤 복합적 안보 사항에 대비하는 국가정책 시행을 해군이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사외교와 군사적 역할 확대로 국가 이상을 제고시키는데 해군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군, 산, 학연, 협력을 통한 AI 기반 해양 무인 전력, 이런 첨단 기술을 개발로 국방 과학 기술 발전 및 방위 사업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미 동맹 강화에도 해군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력구조 혁신을 통해서 자주적 해양 방위 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즉, 혁신적인 전력 발전을 통해 한국 해군의 역할을 신장하여 한미 연합 태세를 공고히 할 수 있고 동맹의 협력을 경제 신흥안보 영역에서 확장해서 호혜적 상호 보완적 동맹으로까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해양 질서 측면에서 원해 작전 능력의 향상과 그에 맞는 역할이 주어진다면 해양 질서 유지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해군 군사 혁신을 통해 건설하게 될 해군력은 국가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여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해군 군사혁신, 예, 됐습니다. 예, 해군은 군사혁신 추진을 통해서 전방의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여 바다에서 국가 이익을 수호하고 국가 번영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정호 소장님께서 신해양 전략과 해군 군사혁신 방향에 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토론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교수님. 네, 국립외교원 김현욱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참모부장님께서 그 해군의 어떤 해양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그 총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전반적인 그 어떤 프레임을 잡는데 매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들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우리가 그 안보 위협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는 때라고 봅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어떤 핵 위협이나 ICBM 아니면 뭐 중거리 미사일 위협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작년 SCM에서도 나왔듯이 새로운 한미 간의 작전 계획을 만들기로 합의한 그러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됐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위협 인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아까 1세션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미중 경쟁 구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어떤 그 안보 전략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위협 인식을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라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한미 간에 뭐 냉전 때도 그랬고 탈냉전 초기에도 그랬고 한미가 공통으로 인식하는 위협은 결국은 북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동맹의 어떤 전략적인 목적이라든지 공통의 위협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장이었던 소위 이제 그 2+2 미팅도 트럼프 정부 들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되어 왔었고, 그러면서 지금 한미 간에 지금 약간 표류되었던 것이 결국은 우리 한국과 미국이 공통으로 인식하는 위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공통적인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 오랜만에 열렸던 그 2+2 미팅에서 가장 그 눈에 보이는 것도 상당히 컸었죠. 눈에 보이게 그 한미 간에 그만큼 동맹 관리가 소홀했었구나라고 느끼게 했던 것이 결국은 미국은 중국을 위협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북한을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제 한미 간에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위협 인식이 다 희미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2 미팅을 작년에 열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한미 간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공통화하는 노력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매우 중요한 2+2 미팅의 시작이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 위협 쪽으로 한미동맹을 몰고 가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과 뭐 중국 부분들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를 두고자 하는 한국의 입장이 좀 계속해서 공존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미 동맹의 어떤 external threat, 외부 위협에 대한 현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도 5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목도했던 것은 그래도 한미가 뭐 물론 뭐 공개적으로 중국 위협이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중 경쟁 구도에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에 한미가 합의했다는 점, 그리고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점은
그래도 어떤 안보 전략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전방의 안보 위협의 현실화에 대해서도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디나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부시 때의 어떤 국방 전략서를 보면 부시 정부 때 2개의 전쟁 수행과 그 다음에 바이든 오바마 때의 1개 전쟁 수행과 또 1개의 억지력. 트럼프 때는 이제 1개 전쟁 수행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국방 전략의 어떤 축소?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할 수 있는 전쟁은 단 하나여야 한다는 어떤 그런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프간에서 철군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참, 물론 뭐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솔직히 이러한 미국의 축소되는 패권과 어떤 국방 능력의 축소가 계속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신냉전의 도래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길 정도의 아주 큰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상당히 재밌게 흘러갔던 것이 결국은 우크라이나라는 희생양은 아주 참혹하게 지금 피폐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여기에 대한 국제 여론이 그리고 국제 제재가 미국 중심으로 코올리션이 확대되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확대되면서 신냉전이 아닐까라고 했던 어썸션이 완전히 지금 다 약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중국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면서 뭐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협력 강화로 인해서 신냉전이 될까라고 하는 우려는 지금 일단은 정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우려는 있어요. 왜냐하면 과연 추후에 중국의 시진핑이 대만에 대해서 무력 공습을 감행할 경우에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인 무슨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통일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적당한 시기를 봐서 무력으로 공격을 하려고 할 텐데 이 경우에 과연 당시의 상황이 지금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상황과 똑같이 흘러갈지는 아무도 개런티를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반감을 낳았고 신냉전의 초래는 실패했지만 추후에 이제 중국의 대만 공격도 이와 같이 같은 양상으로 흐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태 전략에 대해서도 잠깐 제가 시간 아직 많죠. 네. 인태 전략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겠다고 한 쿼드의 초기 시도는 일단 깨졌다고 봅니다. 인도의 반대가 있고 뭐 인도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군사 동맹을 만들어서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상호 우전성을 깨기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인태 전략의 가장 첫 번째 큰 특징은 다양한 모듈과 이슈 에어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연하게 소다자주의를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최근에 인도태평양 전략서에 나왔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개념도 그런 거죠. 이거는 단순히 무역체제나 무역기구가 아니라 무역, 아니면 신기술, 기후, 다양한 모듈을 속에 넣고 그 각 모듈에 기반한 유연한 소다자주의 내지 중다자주의를 구축을 하겠다는 게 IPEF의 어떤 전략이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 해왔던 다자 무역기구를 벗어나서 무역뿐만이 아니라 기타 아주 많은 이슈를 IPEF에 넣고 그 이슈별로 이 지역에서 유연하게 소다자주의를 꾸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오커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쿼드가 군사동맹화 하려다가 안 돼서 지금은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쿼드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이슈로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럼 군사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오커스를 일단 꾸린 거예요, 미국이. 오커스가 어떻게 커질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아마 이제 다양한 뭐 국가 안보 전략서나 핵태세 검토 보고서나 뭐 국방 전략서나 다양한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이제 구체화가 되겠지만 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미국의 군사 전략이 이제 구체화 되겠는데 일단 오커스는 그 군사 동맹으로 시작이 됐고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오커스를 그러니까 이제 군사 협력체로서의 오커스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걸 미국도 알기 때문에 지금 오커스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3개 국가의 군사 협력체로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거는 정보 공유, 군사 정보 공유를 위한 어떤 기술 공유라든지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로서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인태 전략에서의 어떤 군사 전략은 올해 나오면서 구체화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구체적인 그 베이스라인이 되어야 하는 어떤 구성체 없이 상당히 유연하게 지금 다자, 소다자주의, 양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 중요한 인태 전략의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인 것 같아요. 지금 국무부에서는 그 전략 물자라든지 아니면 듀얼 유스가 가능한 비전략 물자에 대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글로벌 공급망을 맵을 다 일일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 맵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것이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에 중국이 낄 수 있는 그 에브리 나치를 다 끊어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에 기반한 어떤 그 동맹국들의 참여,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번에 그 러시아 제재 참여하지 않은 한국이 초반기에 당했던 그러한 미국의 어떤 제재라든지 뭐 수출 통제라든지 이러한 것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능형 다영역 통합 해양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AI나 네트워크를 이용한 군사 작전 개념은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돼가는 것 같아요. 미국의 합동 전투 수행 개념, Joint Warfighting 컨셉트가 그 가장 큰 예라고 보는데 이 합동 전투 수행 개념의 특징은 크게 뭐 한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전. 는 그 5G, 6G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네트워킹을 하고 메시지를 교환을 해가면서 다양한 모듈이 같이 전쟁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AI를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입장에서 지금 전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지휘 통제 체제란 말이에요. 지휘 통제 체제는 다 그 체인 오브 커맨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미국은 이걸 다 AI가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군사 지휘 체계나 간부들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이 디시전 메이킹을 AI가 해서 좀 더 신속하게 전쟁을 수행해서 스피드한 전쟁으로 전쟁의 우세와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특징은 무인화예요. 무인화. 여기 그 부장님도 무인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A2AD 전략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A2AD 전략을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 군함이 쳐들어가는데 결국 동풍 미사일로 인해서 못 들어가니까 무인화하고 소형화하고 무인화해서 군함을 수를 늘려서 계속 들어가겠다 하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작년 SCM 12월 2일 날 SCM에서도 한미 간에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새로운 작계를 만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뭐 북한의 어떤 위협이라든지 또 미국은 중국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위협에 대한 부분도 새로운 작계에 넣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에는 그 전자권 전환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은 핵전쟁 관련된 전략을 한국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공유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뭐 급변이나 전쟁 상태가 났을 때 어떻게 전쟁을 하겠느냐 이러한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작전 개념을 만들기로 한미 간에 합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미국과의 어떤 협력 태세 실제 지금 미국의 조인트 워 파이팅 컨셉트와 지금 한국의 어떤
해군에서 짜고 있는 지능형 다영역 통합 해양전과의 어떤 실질적인 인터오퍼러빌리티라든지 협력 체계 구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뭐 구체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좀 몇 가지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창현 교수님 토론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해군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기천부장님께서 해군의 현재와 또 미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큰 도움 됐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지금 토론, 네. 제가 관련해서 4가지 정도, 요약을 하고 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발표와 들었듯이 미래 국방안보 전략 해군 역할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신해양 전략, 그 다음에 작전 개념에 대해서, 두 번째 군 구조 혁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군 조직 운영 문화 혁신,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또 해군 우리 지휘부에 고민이 담겨 있는 비전 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최근에 신정부도 들어서고 해서 여러 가지 해군뿐만이 아니고 국가 전반의 국가 전략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에 뜻깊은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최근에 가장 큰, 저는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늘 어떤 전략, 비전을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그 다음에 집행 수단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히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가장 우리 사회도 그렇고 정부에서 일상적으로 얘기됐던 게 2가지입니다. 국가 전략, 국가 중장기 전략하고 정부 조직 혁신. 전략과 혁신이라는 용어가 항상 화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왜 우리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그 다음 조직 내에서 조직 외에서 느끼는 성공 또는 효과성은 떨어지는지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다. 더욱이 오늘 보시다시피 주제가 전략과 혁신이 맞물려 있습니다.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해군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략에 대한 수립, 비전 제시는 그것도 물론 쉽지는 않으나 더 중요한 문제는 과연 우리가 현재적 역량, 그 다음 미래의 어떤 역량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있고 거기에 기반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는지 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이런 크게 3가지의 우선적인 완성이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전략과 혁신이 가시화되는 건데 오늘 굉장히 준비 많이 하셔서 첫 번째 보면 이제 군구조 혁신, 군운영 혁신, 문화 혁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산이 만약 100억이 있다면 가장 손쉬운 접근은 33억 3천씩 3개 프로젝트를 동일하게 분배하는 거겠죠. 그럼 굉장히 손쉬우나 효과를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개별적인 파편화된 이런 비전 영역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연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3분의 1씩, n분의 1씩 편의적으로 분배할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식별을 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프로그래머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프로젝트 레벨은 공장을 건설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공장. 근데 프로그램화 된다는 얘기는 그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깔고 인프라를 깔고 전력망을 구축하고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넘어서는 프로그램화인데 거기에 이제 일정 정책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산업정책, 노동정책, 금융정책 등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프로젝트와 파편화된 걸로 화두를 던지면 보기에는 매우 아름답고 그럴듯해 보이나 그게 과연 실제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넘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정책이 연계된 소위 말하는 패키지형 사고를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지금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컨대 방금 말씀드린 33억 3천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 설정되는 다소 많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40억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업에서는 20억이고 세 번째 사업은 1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20억이나 30억은 신규 사업에 투자할 시드머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조직 내에서 혁신이 어려운 이유는 아시다시피 칸막이가 있거든요. 우리 프로젝트도 바쁜데 지금 우리 33억 3천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쉽게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조직의 특성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전략과 비전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프로젝트 랩에서 멈춰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조직도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부 단위와 실행 조직에서는 항상 프로젝트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을 맥시마이즈 시키려는 속성이 있는 거죠. 협업이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든 구조인 겁니다. 그거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 전략을 실제 구체화시키고 집행하는 패키지를 디자인할 수 있는 결국은 리더십이다. 개별 조직에게 위임할 수 없는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거, 오늘 뭐 총장님도 오시고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과연 우리들은 그런 협업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기존에 배당된 예산들을 최적화 사용하되 남은 예산을 사업이 신규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들어내는 거죠. 주어진 예산 제약 속에서. 그럼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얘기 중에 한반도 동북아 인태 전략, 그 다음에 글로벌 차업 국제 정치 경제 분석인데, 굉장히 저도 공부가 많이 됐고 또 늘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한 일정한 또 답독했던 매우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제안드리고, 그 문제의식은 미중 패권 경쟁에 제가 따옴표를 잡겠는데요. 우리는 너무 상식적으로 미중의 패권 경쟁을, 물론 공개가 있는데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 과연 우리는 중국의 실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주의 깊게 전문가답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이유는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기축통화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지금 사실상 군사적인 행동을 사실상 하고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서 현실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철저히 지금 곤란을 겪는 거는, 또 한 가지 중국이 친러 정책이라 개입을 하지 못한 이유가 금융 제재거든요. 군사 총 한 방 싸우지 않고 중국을 지금 주저앉히고 있는 현실이 무엇이겠느냐 했을 때, 금융 제재와 그 다음에 경제를 여전히 중국이 쥐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러시아에 주는 시그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급망 다양화, 특히 그 에너지로 독일도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중국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중국을 뭐 폄하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접국이기 때문에 또 역사적으로 어떤 그런 유산 때문에 매우 객관적인 전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사람 우리들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군사적으로도 되게 오늘 너무 전문가들이 다 조금 외람되긴 합니다만,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여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지금 현재 패권국으로서는 과연 그 미국 외에 있을 수 있겠느냐. 중국이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1대1로가 얼핏 보기에는 경제 전략으로 보이는데 경제 전략을 넘어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1대1로로 인해서 스리랑카, 라오스, 뭐 잠비아 이런 국가들이 국가 부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뭐 월드뱅크 IMF의 구조조정 차관을 받으면 이행 조건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제 그런 1대1로를 하면 이행 조건이란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였던 거죠. 계약 조건의 문제들, 그 다음에 그 해당 국가들의 인프라를 중국화시키는 문제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중국의 역량,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정당성, 수용성 문제를 냉정하게 보면은 과연 우리들이 미중 패권의 미국과 중국을 50대 50으로 볼 수가 있는 건지, 과연 우리들의 전략적 위치는 어디에 대한 건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논의가 많이 되는 게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 그 한때 뭐 다 아시겠지만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썼지 않습니까? 체제는 바로 붕괴되고 이제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됐는데, 과연 우리 지난 20년, 30년 동안 완성이 됐냐? 그렇지 않거든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를 보더라도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완성됐다고 결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중국과 러시아 물론이고. 그래도 최근에 어떤 세계화의 종언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된다. 첫 번째는 오늘 계속 얘기하셨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강화될 수도 있고 또 후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공급 다변화는 확보는 필요한 반면에 또 소비시장은 지금 인터넷에서 다 직구를 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소비시장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후퇴하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과 소비의 어떤 계속 긴장 관계가 있을 텐데, 우리들은 흑백으로 그 흥망을 반드시 쉽게 얘기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글로벌 공공제도, 이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 에너지, 의료보건, 그다음 수송, 무역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 이제 우리 오늘 제동님께서 말씀하신 해양,
국방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글로벌 제도 기구입니다. 전통적으로 UN, 월드뱅크, IMF 이런 기능들이 있었고 또 UNDP나 IMF처럼 이런 인도적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굉장히 반론과 찬반이 지금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세계화가 확대될 것이다, 축소될 것이다가 그렇게 흑백의 논리로만 재단하기 매우 힘든 사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한국의 그 입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전략,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글로벌 안보 전략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오늘 좋은 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몹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하드 파워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안보와 국가안보도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군의 인적 자원 활용과 경력 사다리 구축에 대해서 정책학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군의 전력 특성상 타군에 비해서 전문성, 활용성, 확장 굉장히 비교 우위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해군만큼 또 해군의 전력만큼 조선산업, ICT, 그다음에 철강,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 쓰인 종합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위 그거를 뛰어넘는 게 바로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과 기술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120% 활용을 해서 오늘 병력 구조 변화하면서 점차 병을 줄이면서 간부 수사를 하는데 100% 도움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정해진 미래인데 지금 한 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 이하거든요. 이 전력들을 어떻게 계속 징집제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도덕적으로 옳지도 않고 그 다음에 현실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엔 정예 간부화되는 군으로 가야 될 텐데 문제는 그런 간부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업 연관 효과를 경제학에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정책 연관 효과를 반드시 해서 A 지점을 타격을 하면 B, C, D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평생 교육 개념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지방 교육 재정 기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초중등생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부에서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하는 그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군 지휘부에서도 지도부에서도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하셔서 예컨대 함대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있는 함대를 1, 2, 3 함대가 있으면 지역에 있는 지금 지방대학 그 소멸이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신입생만 받을 게 아니고 기존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의 재교육,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산학 연계를 매우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MOE만 맺고 사진 찍고 끝날 게 아니고 기재부, 노동부, 국방부, 그 다음에 과기부, 산업부 등등 부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소위 말하는 고등교육 재원을 확보를 해서 평생교육 개념, 그 다음에 현역 장병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일부는 교육생을 또 양성도 하지만 일부는 교수 요원이 또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50대 중반, 40대 중반에 만약에 어떤 이유로 퇴직을 하거나 했을 때 매우 우수한 국가가 20년, 30년을 투입해서 길러낸 최우수 정예 인적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시키지 말고 일단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서 일부는 교육생이 그 교육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또 일부는 교수 요원으로 활용을 해서 일단 해군 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많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또 4만여 명 되기 때문에 늘 소수라는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소수기 때문에 소수 정예로 나갈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올해 굉장히 좋은 비전과 전략 꼭 실천하는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5분을 초과해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좌중에 해군 관계자분들이 많으셔서 질문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좌중에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지금 제가 두 분을 보이거든요. 제 오른쪽과 제 왼쪽에서 한 분씩 보이는데 소속과 함자를 좀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임경환입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포괄되어 있는 해군 군사혁신에 관한 연구가 빨리 종료되어서
정책 일반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면 해군이 하는 일과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현욱 교수님께도 잠깐 질문을 드리고 제언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평소에 국가안보라든지 외교 관련한 분야, 특히 회사 생도들에게 특강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번 더 해군의 패밀리가 되신 것에 축하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군사과학 기술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 추진된다면 네트워크라든지 AI 그리고 빅데이터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분야가 한미 동맹에서 연계되는 분야를 꼽는다면 쿼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쿼드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역할이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든지 한국 간의 협력을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쿼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다음 신정부에서도 쿼드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쿼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가진 역량이라든지 아주 앞으로 그리는 비전이라든지 등등을 고려했을 때 쿼드 플러스가 아닌 정식으로 들어간다면 한 펜타 정도의 5개국의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쿼드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당연하게 해군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라든지 국가안보 차원에서 역할이 또 좀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펜타가 논의된다면 쿼드 이상의 어떤 역할이 논의된다면 해군에게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는지 혹시 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왼쪽에서 손 드신 분. 네. 해병대 사령부 기본 개념 장교 고재철 소령입니다. 저는 뭐 질문은 아니고 그 해양 그 전략, 그 해군 작전 개념과 관련돼서 이와 연계된 해병대 그 작전 개념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고 있는 걸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그 안보환경 평가에서 그 주변국 잠재적 위협이 그 증대하고 있고 해군력이 유형 전력 측면에서 그 열세함을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해병대는 그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 기동성이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서북 도서를 비롯해서 전략 도서에서 작전을 많이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변국 위협에 대비해서도 우리 해병대가 그 도서를 이용해서 합동 및 해양 작전을 공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 확대 방안을 지금 많이 그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곤팀으로 함께 임무를 수행해 왔고 그 주변국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서도 해양과 도서에서 상호 지원함으로써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한다고 하면 그 교차 영역에서 상승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병대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해양 전진기지 작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그 주변국과의 갈등 및 분쟁이 발생하게 됐을 때 우리 그 모듈화된 해병대를 임의의 도서에 그 전개해서 해양 작전을 그 지원하는 그런 개념을 그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 군사력 1위의 그 미국의 해군 해병대의 경쟁적 환경화 연안 작전, 그 분산 해양 작전, 그 원정 전진기지 작전과 좀 유사한 개념인데 이를 개념을 그 잘 완성시키고 그래서 이 일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발표자분께서 토론도 들으셨고 지금 좌중에서 나온 2개의 질문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토론자 2분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뭐 일단 국제 질서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역시 국제 질서와 해군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뭐 위협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협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레벨 오브 어나리시스 측면에서도 뭐 국가적 수준에서 또 군사적 수준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군은 눈은 세계로 이렇게 두고 있지만 군은 당면한 위협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다양한 위협 국제질서 변화에서도 우리 군의 임무는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의 해군과 역할, 그 다음에 이런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해군은 중기, 장기 계획에 이런 것을 착실하게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대단히 이거에 대해서 해군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AI 관련돼서 미국도 지금 굉장히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군에서도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고 어떤 무기 체계 운영에 대한 그 개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군에서도 지금 이 사항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해군본부 내에서는 AI 관련된 조직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에서 AI, 무인체계, 그 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선진화된 어떤 그런 운영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혁신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실 있게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계획은 2045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떤 재원의 분배 이런 것도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예정이고, 혁신의 성공은 빠른 성과를 내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과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 이런 과제를 먼저 추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원이 들어가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융합적으로 조화롭게 추진을 아주 영리하고 스마트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차원에서 이제 국제 경제 이런 분석도 이렇게 해주셨고, 인적 자원 측면에서 이렇게 제언도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해군 혁신 과제는 연구가 진행 중인 단계이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고 또 여러 학계 또는 그 연구기관의 의견들을 수렴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진화적으로 보완하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우리 검토해서 우리 해군이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욱 교수님 2분 내로 혹시 응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무부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쿼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AI나 6G 이런 신기술 분야에서의 우리의 협력 확대 그리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어떤 중심의 어떤 쿼드에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군사 기술, 군사 혁신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물론 근데 그 쿼드 가입이 우리가 원한다고만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도, 일본, 미국의 입장이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조율을 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혹시 최창현 교수님 더 하실 말씀?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을 지켜주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인상이 깊었던 게 그 슬라이드 7쪽에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학교에서 접하는 그 세계 지도를 거꾸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바다를 향하게 해야지만 세계가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진짜 지도라고 합니다. 그 학교에서 저희들이 익혔던 지도는 유럽 그 제국주의 시절에 만들었던 인위적인 지도였기 때문에 북반구가 크게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남반구가 훨씬 크고 남반구가 북반구의 그 먹이사슬의 가장 밑에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로 나갔을 때는 사실은 대양 해군이라는 의미가 아마 적확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그 소상한 그 전략 기획과 또 군사와 혁신이라는 어려운 과제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발표 토론자분들께서는 단상 아래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상 아래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포럼은 그 유튜브로도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을 진행해 주시고 발표와 토론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해군의 역할과 혁신 방향을 심도 깊게 구찰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해군에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유튜브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